9.19 군사 합의에 대한 지금 평가 문제에 대해서 좀 얘기를 하고 있는데 그 자체로 의미가 있는 거다. 첫 번째는 뭔가 하면은 아까 김종대 전 의원께서 말씀을 하셨지만은 기존에는 없던 새로운 방안들이 시도가 됐다. 그래서 적대 행위 금지 구역이 처음으로 됐고요. 실질적으로 지켜졌다 하는 그래서 새로운 수단으로서 남북 군비 통제의 영역을 확장시키는 그런 의미가 있다고 생각이 되고요. 두 번째는 그것들이 사실은 그 9.19 군사합의 이후에 사실 굉장히 일정 기간 동안에 그 DMZ를 중심으로 해가지고 어떤 한반도의 군사적 안정성을 갖는데 사실 도발을 줄이는데 저는 기여를 했다고 생각을 합니다. 그 자체로 의미가 있다고 생각하는데 이제 혹자들은 아니다. 북한이 그 전술 유도무기도 쏘고 대구경 방사포도 쏘고 또 여러 가지 실험들을 했으니까는 사실은 이건 9.19 군사 합의를 깬 것이라고도 말할 수 있다. 뭐 이렇게도 얘기할 수 있는데 저는 아까 말한 긍정적 평가에도 불구하고 사실은 모자란 것이 뭔가 하면은 좀 안타까운 것이 좋은 것들을 많이 합의했는데 이행이 되지 않았다. 그런 문제가 있고요. 특히 이제 아까 남북 군사공동위원회에 대해서도 얘기했지만 거기서 충분히 합의를 할 수 있는데도 불구하고 그게 한 번도 열리지 않았다. 그런 안타까운 점이 있습니다. 근데 더 사실은 문제가 되는 게 지금 그러한 문제들이 사실 9.19 군사합의의 이행적 측면의 문제라고 생각을 하는데 북한이 생각하는 합의랑 저희가 생각하는 합의의 개념이 다른 거예요. 그러니까는 북한은 본인들이 미사일을 쏘고 이런 거는 자주적인 거고 그러니까 외세나 이런 거를 배격하고 미국을 견제하기 위한 자주적인 행위라고 얘기를 하고 우리가 훈련을 한다든지 이건 물론 이제 9.19 군사 합의를 영역 바깥에서의 훈련을 얘기합니다. 그 훈련을 한다든지 또는 F-35를 가져와서 군사력 증강을 한다든지 아니면 저희가 이제 전자권 전환을 위해서 FOC를 하기 위해서 연합훈련을 하려는 것들은 사실은 군사 합의를 어기는 그런 행위라고 얘기를 하거든요. 그러면 결국은 북한이 생각하는 그러한 군사 합의의 파기 문제와 우리가 생각하는 군사 합의의 이행 문제가 서로 다르다는 거죠. 그렇다면 그런 것들을 모여가지고 군사공동위원회에서 좀 얘기를 하고 저걸 했어야 되는데 북한이 사실은 그런 것들을 응하지 않고 있다. 그래서 좀 더 많은 그런 노력들을 좀 많이 해야 되는 게 아닌가. 그래서 개념의 일치라든지 아니면 서로 간에 좁혀가려는 노력들 자체를 하는 것이 굉장히 중요하다고 생각을 합니다. 어떤 면에서는 국가가 필수적인 방위를 안 할 수는 없는 거 아닙니까? 사실은 군대가 존재하는 한 훈련을 해야지. 근데 지난 몇 년간 훈련을 보면 미국이 단순히 북한에 대한 압박의 수준을 넘어서 뭐 미사일 방어 훈련이라든가 잠수함 탐지하는 해상 통제 훈련이라든가 또 다국적 훈련으로 또 이것을 확장시킨다든가 이러다 보니까 또 우리 정부가 갖고 있는 적극적 억제 전략이라 그래서 사실상 대북 선제 공격을 의미하는 그 킬체인에 해당되는 어떤 자산들이 동원돼 가지고 또 연습을 한다거나 이렇게 보니까 이것이 군대가 존재하는 일상적인 어떤 안보의 필요성을 초월해 가지고 지정학적인 변화까지도 초래할 수 있는 수준으로 너무 이 한미연합훈련이 확장돼서 결국은 이것이 북한으로 하여금 상당히 또 불안하게 만든 요인 또 군사적 압박의 어떤 그 효과를 발휘하기 시작했고 최근에는 훈련이 아니라 미국의 정찰기나 전략 폭격기가 올 때 아예 은밀하게 오는 게 아니라 신호 발신 장치를 켜놓고 와가지고 아예 나 여기 왔다는 걸 공개적으로 하고 있거든요. 이런 점들을 봤을 때는 북한이 보기에는 오히려 적대시 정책이 한미 간에 더 강화되고 있는 거 아니냐, 이게 뒤통수 치는 거 아니냐, 이런 식으로 생각할 여지들이 많았던 것이죠. 결국 트럼프 대통령이 일방적으로 발표를 한 것이지 이게 북미 간의 훈련 부분을 합의한 게 아니라는 한계가 여기서 나타난 겁니다. 이 연합훈련 문제와 군사합의서 이행 문제들이 전부 교착 상태에 빠져가지고 더 이상 진전이 안 되고 단지 합의된 것만 유효한 생명력을 갖는 이런 형태로 어중간하게 지금 한반도 상황이 관리되고 있다. 이후에 저는 이런 어떤 불안한 평화가 우리한테는 또 전쟁 못지않게 고통을 준다고 생각합니다. 어떤 식으로든 이걸 돌파하고 타개할 수 있는 것은
여전히 이제 한반도 군비 통제 회담밖에 없습니다. 군사 합의에 의해서 제시한 대로 한반도 군비 통제 회담, 남북 간에 서로 우발적인 충돌과 어떤 위협을 가할 수 있는 특정 무기에 대해서만이라도 우선 북한의 이런 것들은 좀 안정을 기할 수 있는 군사 회담을 제한해야 된다고 생각하고, 설령 실행이 안 된다 하더라도 노력을 보이면서 추후에 군사 합의서 시즌 2를 만들어 나간다는 생각으로 지금부터 디딤돌을 놓는 게 어떠냐 하는 제안의 말씀을 드립니다. 미국이나 중국은 하나만 선택해라 할 수는 없는 상황이죠. 옛날에는 안보와 경제를 분리해서 안보는 미국과 경제는 중국과 뭐 이런 프레임이 통했는데, 이제는 그게 결코 통하지 않는 세상이 됐다는 거죠. 저희가 과거에 사드 문제에 있어서 안보 문제가 경제적 보복을 불러왔다는 걸 봤고요. 또 지금도 진행 중이지만은 5G 통신 장비 문제를 갖고 그걸 안보 문제니까는 따라라 하는 미국의 압력을 따르다 보면 사실은 경제적인 문제로 또 이게 확산이 되는 것들이기 때문에 이러한 것들이 앞으로도 비일비재하게 일어날 가능성이 높습니다. 뭔가 하면 사전에 기본적으로 가치 중심의 원칙을 딱 세워놓고 어떤 프레임이나 원칙을 설정을 해서 그거를 미국과 중국에 좀 공표를 한 다음에 그것들을 우리 이미 이런 것들을 원칙을 세워놨기 때문에 우린 따라가겠다 하는 것들이 어떤가 하는 생각이 듭니다. 예를 들자면은 남중국 문제에 있어서는 우리가 항해의 자유라는 그런 가치에 대해서는 원칙적으로 지지를 한다. 단 우리가 직접적으로 물리적으로 개입하는 사태 같은 거는 미국이 요청을 한다 해도 우리가 절대로 할 수 없다. 뭐 이런 식의 프레임을 미리 만들어 놓고 거기에 맞춰서 한다면은 훨씬 어떤 반발이나 좀 상호 간의 분쟁을 줄이는 노력이 되지 않을까 이렇게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가치 문제를 중심으로 원칙을 세워서 상황에 맞게 이제 해결을 하지만 그걸로 해결하지 못할 경우도 저는 있다고 생각을 합니다. 그래, 그런 것들이 발생할 경우에는 그러면 어떻게 할 것인가? 저는 한국의 생존 차원에서 마지막에 가다 하다가 꼭 반드시 하나에만 선택을 해야 된다. 꼭 그런다는 상황이 온다면 저는 어쩔 수 없이 한미동맹을 선택할 수밖에 없다고 생각합니다. 중요한 것은 미중 관계가 과거의 미소 관계와 다른 점은 저는 이거라고 생각해요. 미소 관계는 줄수기가 가능했습니다. 왜? 미소 관계는 우리가 제로섬이었거든요. 미중 관계는 논제섬입니다. 미중 관계가 서로가 갈등을 하고 있는 상면이 있지 하지만 서로의 이해관계와 협력이 존재를 한다는 거죠. 뭐냐면 두 개의 교집합의 어떤 공동 이익 구역이 여전히 존재하고 그 구역이 향후 점점 좁아지는 한이 있더라도 영원히 존재할 겁니다. 사실은 질문을 던지고 싶은 게 이런 겁니다. 과연 한반도의 비핵화와 한반도의 평화가 미국과 중국의 목적이냐? 아니라는 거예요. 그들은 수단이죠. 뭐를 위해서? 미국은 미국의 이익의 극대화를 위해서, 중국은 중국의 이익의 극대화를 위해서, 미국은 중국을 소위 설득하기도 하고 위협하기도 하기 위한 하나의 수단으로서 한반도 문제와 핵 문제를 갖고 노는 거고요. 반대로 중국도 마찬가지라고 생각합니다. 결국은 이 국면 속에서 미국과 중국은 자신의 이익을 극대화하는 상황이 벌어진다고 한다면, 둘이가 소위 짬짬이가 맞다고 생각하면 한반도 문제는 뭐 소위 빅딜이라고 표현할 수 있는 소위 이 카르텔 속에 대단히 불행한 미래를 가질 수 있다는 거죠. 결국은 어느 선택이 아니라 미중이라는 그 소위 말하는 그 교집합 속에서 어느 미국의 선택이나 중국의 단독적 이익 영역이 아니라 미중의 공동의 이익 영역에 들어가서 그 안에서 우리가 살아나는 방식이어야 돼요. 결국 그 속에 들어갈 수 있는 방식은 저는 우리 5천만 우리 남쪽 혼자서는 불가능하다고 봐요. 결국 회담은 저는 생각합니다. 물론 한미동맹 회담이 될 수 있지만 미소가 아닌 이상 과거와 다른 이런 속에서 우리가 극복할 수 있는 방법은 전 남북이 손을 잡고 그 안으로 기어 들어갈 수밖에 없어요. 저는 그걸 극복하기 위해서 결국은 남북 관계가 미중 관계 틀 속으로 들어가서 그 톡의 이 공간을 넓히는 작업을 해야 되고, 결국은 남북 관계가 맞잡은 손, 2018년 맞잡은 손을 다시 놓치지 않을 용기가 저는 정말 필요하다고 저는 개인적으로 생각을 합니다. 미중 간에 이제 갈등이 심화된 건 사실입니다만은 그러는 와중에서도 대한민국이 굉장히 이제 성숙 국가로 나름대로 나아가고 있다는 자기 어떤 존재감, 그 다음에 강해진 우리 자신에 대한 재발견에서 이 미중 관계를 바라보는 조금 더 주체적인 관점이 필요하다고 봅니다. 작년에 그 러시아가 독도 영공을 침범했을 때
우리가 단호하게 격퇴했고 일본의 초계기가 그 아래 해양에 출현했을 때도 저희가 의연하게 대처를 했습니다. 그리고 올해 들어와 가지고 이제 코로나 사태를 겪으면서 이제 우리가 강대국 트라우마가 아니라 새로운 어떤 우리 자신을 재발견하는 이런 매우 좋은 기회도 맞이했다고 생각이 되고 전 세계가 대한민국을 바라보고 있거든요. 이제 드디어 우리가 미들 파워, 어떤 그 중견 국가로 나아가는 데 있어 심리적 장벽이 제거되고 있다. 또 우리 강해진 우리 자신을 최근에 와가지고 많이 발견했다는 거거든요. 또 이런 코로나 사태 속에서 누구도 예상하지 못했던 놀라운 시민성을 발견했습니다. 이런 어떤 내부에서의 축적된 자신감이 이제는 외교 영역으로도 확장이 돼가지고 조금 더 의연하고 품격 있는 성숙 국가로 나갈 수 있는 어떤 계기를 맞이하고 있는 거거든요. 그런 점에서 미중 갈등에 대한 부분을 우리가 마치 어떤 그 선택을 하고 답을 내려야 된다는 걸로 스스로 압박하는 것은 매우 어리석은 일이라고 저는 생각을 합니다. 사실 중국의 GDP가 이제 미국의 GDP의 거의 65%를 넘어서고 있습니다. 항상 미국은 자신의 GDP의 60%를 넘으면 그 상대가 누구든 견제했습니다. 근데 이제 중국의 차례가 됐을 뿐인 거예요. 그러면서 새롭게 질서를 재조정하려고 하고 있는 이런 상황인 것인데 이것도 뭐 어떻게 보면은 하나의 또 지금의 국면의 하나의 을 규정짓는 특징이라고는 볼 수 있습니다만은 우리가 잘 적응해 나간다면은 이제 중견 국가로서의 어떤 또 나름대로 위상을 세울 수 있는 좋은 기회이기도 합니다. 통상 미들 파워라고 할 때는 그 말의 의미가 뭐냐 하면은 강대국의 부당한 압박에 대해서 비토할 수 있는 능력을 갖춘 나라. 이걸 중견 국가라고 하는 거거든요. 저는 이 정부를 믿고 가자는 게 아니라 시민을 믿고 갈 수 있는 이런 어떤 여러 가지 정책적인 여건들이 창출이 됐을 때 이 힘으로 우리는 이제 미중 간의 어떤 두 거친 파도도 헤쳐나갈 수가 있다. 그런 점에서 조금 어쩌면 국민들에게 그러한 자신감을 주는 정치적 리더십, 그러면서 이 교착된 평화의 국면을 돌파하겠다는 결기, 이런 것들을 갖춰 나간다면 저도 중국하고 가서 이런 이야기를 하면 대한민국을 굉장히 높이 평가합니다. 이제 상대방의 시민을 향해서 또 그쪽의 오피니언들을 조금 더 변화시킬 수 있는 공공외교로 빨리 전환을 해야 되고 과감한 자원 투입이 요구된다. 이런 적극적인 노력을 해본 다음에 또 이제 미중 간의 어떤 문제, 지정학적인 문제도 평가를 해야지 언제 우리가 노력을 기울여 받는가, 이런 점도 한번 되짚어 봐야 된다. 지금 한반도 상황이 사실은 뭐 녹록치 않습니다. 방금 전에 이제 미중 패권 경쟁 얘기도 했고 또 남북 관계도 좋지가 않고 비핵화는 지지부진하고 한반도 문제는 좋은 때도 있었고 나쁜 때도 있었기 때문에 저희가 향후에 도래할 새로운 그런 낙관적 국면을 준비를 해야 된다. 비핵화가 정체돼 있더라도 우리가 남북 관계를 개선하려는 노력을 계속하면서 물론 이제 대북 제재 같은 문제에 제약을 받을 수 있지만 우리가 할 수 있는 건 하자. 우리가 너무 움츠러들 필요는 없고 우리가 할 수 있는 일은 하고 또한 아까 말한 남북 군사 군비 통제 같은 것도 하지 못하고 이행하지 못하는 거는 계속 미국 북한한테 요구를 하면서 그 환경을 독립적으로 독자적으로 조성해 나가는 그런 것들을 뚜벅뚜벅 걷는 것이 우리가 할 일이 아닌가 그렇게 생각합니다. 우리는 2014년에 평화라는 롤러코스터를 탔습니다. 분명히 롤러코스터예요. 예, 그냥 쉽지 않은 정말 아래 위로 흔들리는 롤러코스터인데 아무리 롤러코스터라도 안전벨트를 잘 하고 있으면 올라가더라도 그 떨어질 두려움이 없을 겁니다. 근데 우리는 현재 안전벨트를 안 하고 있는 것 같아요. 평화라는 롤러코스터에 올라탔는데 안전벨트를 안 하고 올라타고 그래서 지금의 위기 상황에 두려움을 갖고 공포를 갖고 있는 게 아닌가 생각합니다. 지금이라도 늦지 않았습니다. 더 이상 떨어지기 전에 안전벨트를 매야 될 것 같습니다. 그래야 다시 올라갈 때도 우리는 안전하게 올라갈 수 있다고 생각합니다. 그 안전벨트는 남북 정상이 맺었던 합의사항 이행 말이 아닙니다. 정말 행동을 하는 이행, 한미연합훈련 중단이라는 이 두 가지 최소한의 안전벨트는 해야만 우리가 단기적으로 이 문제 위기를 극복해 나갈 것이라고 생각을 하고요.
남북 관계도 이제 언택트, 언컨택트, 비대면 남북 관계 시기를 생각을 해야 될 거라고 생각합니다. 우리가 꼭 만나서 합의를 하고 뭐 대화를 하고 예, 그 대화에서 합의한 내용을 지켜야 되는 어떤 상호주의적 남북 관계가 아니라 서로 만나지 않더라도 이미 맺어진 합의들 그리고 우리 스스로가 남북 관계의 미래를 위해서 지켜야 될 또 그 미래를 위해서 만들어야 될 토양들을 만들 수 있는 우리 스스로 일방적 선제적으로 할 수 있는 것들을 리스트를 만들고 우리 스스로 지켜나갈 수 있는 뭐 몇백 배 잘 사는 예, 나라의 국민이 가져야 될 자신감이 아닌가라고 생각합니다. 예. 항상 분석은 비관주의자들이 잘하더라고요. 문제 해결은 결국 낙관주의자가 하더라고요. 네, 맞아요. 결국은 문제를 해결하는 건 분석에서는 무능해 보이는 낙관주의자가 의외의 문제 해결을 하더라 이겁니다. 그동안의 그 남북 관계의 긴 여정에서 여러 가지 어떤 거 우리가 자산이라고 할 수 있는 합의들이 많았지 않습니까? 이런 합의들의 공통점은 한반도 상황이 가장 어려웠을 때 나왔다는 거예요. 가장 찬란한 빛은 가장 깊은 어둠에서 탄생하는 법입니다. 지금 어렵다는 거 누가 모릅니까? 그리고 왜 어렵습니까? 한 번도 안 가본 길, 어려운 길을 선택했기 때문에 어려운 거예요. 지금 초래된 어떤 여러 가지 난관과 장벽들에 대해서는 우리가 조금 더 자신감을 가지고 좀 이걸 헤쳐나가겠다는 역사적 낙관주의, 저는 이게 바로 진보의 본질이다. 그런 사람들이 세상을 변화시킨다. 그런 점에서 조금 더 힘을 내자는 당부의 말씀을 특히 우리 외교안보팀에게 전하고 또 그러면서 시민들이 함께하고 참여할 수 있는 조금 배포 있게 담대하게 좀 국민들에게도 열린 자세로 다가가는 이런 어떤 그 정부가 되기를 바랍니다. 평화는 역시 거버넌스가 중요합니다. 예. 그렇게 같이 함께 모아가는 그런 좀 열린 정부가 이번 코로나 때 보여줬던 모습을 또 한 번 재현해 주기를 저는 기대합니다.